하면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협찬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또다시 법정 구속이 된 정경심 교수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5개 혐의에 대해 그것도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은 1심에서 징역 4년이었습니다. 먼저 정경심 교수의 오늘 법정 출석 모습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심판받으셨는데 충격 어떠세요? 오늘 선거 앞두고 가족분들과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7년 구형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그동안 재판 받으시면서 계속 함께 뒤로오셨는데 입장 좀 어떠신가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던 정경심 교수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이 얘기 참 짚어볼 게 많은데 먼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징역 4년, 예상보다는 중형인데 어느 정도 짐작이 가셨습니까?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5개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14개에서 유죄, 11개, 그리고 4개 무죄를 했는데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형량을 보면 굉장히 그 중한형을 받았죠. 검찰 구형이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이었는데 법원의 판결은 징역 4년에 그 벌금 5억 원, 그리고 추징금을 1억 6천만 원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그중에서 1억 3,800만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까지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완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이 처음 그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게 작년 8월, 9월 6일 날 기소를 했죠. 1년 3개월 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벌이면서 진행되었던 그 재판이 이제 1심이 끝났는데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그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일가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가 검찰권 남용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삼아왔는데 법원은 판단이 달랐던 거죠. 물론 여당과 그 친문, 그 지지자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어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판단이고 옳으냐 그르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런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1심이지만 일단 판단을 인정하고 그 다음 대응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조상호 부대변인님. 그 전에 여기 벌금 5억이라고 돼 있고 추징금 1억 넘게 나왔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벌금하고 추징금하고 그 납부하는 사람한테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돈을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추징금의 경우에는 범죄 수익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선고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벌금의 경우에는 그 외에 이건 별도의 형으로 자본시장법에 보면 그 자본시장법을 위반해가지고 처벌받게 되면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병과해서 다시 처벌하는 것이고요. 특히 저 벌금 같은 경우는 납부를 하지 않게, 추징금은 단순한 이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집행 대상에서 끝나는데 벌금 같은 경우는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노역장에 환영 유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 벌금 5억 원이면 통상은 이제 하루 일당을 10만 원씩 계산해서 이제 3년, 최대 3년까지 환영 유치를 하게 되는데 벌금 5억으로는 벌금이 5억이 되면 10만 원으로는 3년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조절해 가지고 최대 3년까지 다시 이렇게 실제 실형을 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보통 벌금은 다들 납부를 합니다. 징역 4년, 벌금 5억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자녀 입시 비리 가운데 사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입시 비리에 관련된 게 전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검찰이 수사 잘했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거 기소했을 때 일각에서는 무리한 기소다, 표창장 하나 가지고 뭘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아직 사실관계가 확실해진 건 아니지만 이용구 차관은 술자리에서 윤석열 총장한테 강남 가면 다들 그렇게 몇십만 원이면 구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기소했다고. 물론 확실하게 확인이든 가지만 일부 언론은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일부 보도죠. 일부 보도. 그런 얘기까지 있어서 검찰이 무리해서 수사했다. 무슨 압수수색을
장관 임명하나 나갔느니 많은 인원을 투입했느니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 많지만 어쨌든 오늘 1심 판결 결과는 검찰 수사 잘했다는 겁니다. 왜? 예. 검찰이 기소한 거 전부 다 인정됐거든요. 자녀 입시 비리에 관련 표창장 위조? 무슨 이게 위조가 되느니 안 되느니 무슨 그 다음에 PC를 압수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여러 얘기 나왔지만 다 인정됐어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요? 조범동 씨하고 공범인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래도 어떤 계산상 이득을 얻으려고 했냐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도 저도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증거인멸이요? 증거인멸은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내 사건에 관해 증거인멸을 하라고 한투 PB한테 시킨 게 아니라 같이 했기 때문에 자기 증거 자기가 인멸해서 무죄라는 거지 증거인멸 행위 자체를 안 했다는 건 또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 공과에 대해서 일단 무슨 최종적으로 확정된 아니고 1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은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무리한 수사니 뭐니 하는 그런 비판들은 이제 못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가 잘 됐다는 것은 오늘 법원 판결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이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는 사실 이 여러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만약에 위조했다면 그 사실로도 충분히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지요. 그랬다면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니까 굉장히 큰 죄고 무엇보다 입시 부정행위잖아요. 사실이면. 가정입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이런 조건하에서 법대 교수니까 이건 커다란 죄라는 건 인정하지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김 변호사님. 실제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이번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에서 공방을 벌인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이 직접 이거 위조 시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 동양대 표창권 관련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검찰이 이 위조를 어떻게 파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공소장을 쓸 때 일반적으로 위조해서 직인을 도용한 것처럼 일단 공소장을 썼어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넘기고 일단 기소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최성해 총장이 본인의 직인을 최성해 총장 직인을 직원이 가져가서 찍고 이런 게 아니라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 기생충 보면은 처음에 그 대학교 재학증명서 위조하듯이 그렇게 파일로 위조한 거라는 거를 알아내고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그럼 그 와중에서 지금 파일로 위조한 게 맞다 아니다라 해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거든요. 사실 수사 초기부터 지소 초기부터 검찰 쪽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우리 이거 시연해보게 하면 단 30분이면 이거 우리 다 설명할 수 있다. 어떻게 정경심 교수 측이 이걸 파일을 이용해서 위조를 했는지 그런 얘기는 계속 검찰 쪽에서 나왔다고요. 근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그거를 부인했었고 실제로 법정에서 그거에 대해서 시연 과정들을 조금 PT를 했던 것 같아요. 검찰 쪽에서.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이거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이거 전문가가 아니고 30초면 다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 측은 정경심 교수는 컴퓨터에 그렇게 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파일 이용하고 포토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하지만 어쨌든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준 거죠. 그 부분 중에요. 조상호 부대변인. 검찰의 7대 허위 스펙이라고 주장했던, 얘기했던, 제가 읽어볼게요.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인권센터,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인턴학에서, 동양대. 이 부분이 어쨌든 재판부가 다 조국 전 장관까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서울대 인권센터 인턴 확인서의 경우가 사실은 그때 당시 인권센터 실제로 운영했던 분이 조국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저것과 관련해서는 공범관계를 인정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직접 관여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쟁점도 아니었고 그래서 판단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저 부분 전부가 유죄로 인정될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전부
검찰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어쨌든 이 증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다 확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일단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른바 기자들에 의해서 재판 진행 과정이 다 브리핑이 사실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따라 증거로서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증거로서 법원이 1심 법원이 사실 인정하고 판단을 했다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법원이 그렇게 인정한 걸 봐야겠죠. 그런데 오늘 참 이례적으로요. 바뀔 다음 화면이 준비가 돼 있을 텐데 재판부가 지금 오늘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공정한 경직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김종욱 교수님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재판부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많은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줬다는 거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입시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판사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1심 결과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예. 또 뭐 요즘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2심에서 또 다른 결론이 나올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아시지만 이미 그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대 학생들이 얼마나 예를 들면 그 불공정성에다 분노를 했고요. 또 교국달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서울대 그다음에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이 불공정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제기를 했던 사실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결과 자체가 만약에 나중에 마지막까지도 만약에 사실로 판결이 났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10대, 20대들이 느낄 자괴감 또는 예를 들면 허탈감 상당히 클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위 기성세대로서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될 거라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로 변창흠 후보자 딸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시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번 일을 뭐 매듭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줘서 10대, 20대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입시 문제만큼은 공정하게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줄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말씀처럼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지금까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로 허탈감을 야기했다. 이것도 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이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이 조국 일가의 재판 수사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에 의해서 굉장히 진영화 이념화되면서 옳고 그름이나 합리와 비합리, 이성과 반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 간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우리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 입시와 관련돼서 거짓된 자료를 가지고 입학했기 때문에 부정입학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처음 수사부터 오늘 재판에 이르긴 과정에서 한 번도 반성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변호인 측의 어떤 전략에도 잘못된 거지만 이런 태도를 볼 때 판사로서는 중형을 내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확실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입시비리 혐의 얘기까지 저희가 쭉 해봤다면 다음 부분, 오히려 더 주목이 됐던 사모펀드 횡령 부분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재판 내용을 재판부가 얼마나 반영할지, 과연 공범으로 판단할지가 관건이었는데요. 먼저 지난 9월 조국 전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오촌 조카가 그 문제의 전문가고,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증거 은닉 혐의에 대한 판단 역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너무 이제 용량이 큰 거죠. 그래서 못 보겠다. 서울 올라가면 제 달라고. 저도 당연히 잘 유리한 거는 빼고 불리한 것만 내서 뭔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좀 걸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제출을 했지만 혐의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입시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가 나왔고, 사모펀드 부분이요, 김 변호사님.
근데 유죄가 나온 법 중에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모펀드 관련이 사모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처음에 나왔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아일보 이제 단독 보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그러니까 그 WFM이 어디에 군산 공장인가 거기에 어떤 뭐 투자를 하고 굉장히 호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WFM 관련 주식을 매수했다는 이제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검찰은 확신해가지고 기소를 했던 거고 이제 그 부분이 유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WFM의 군산 공장 관련된 그 호재를 미리 알고,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미리 알고 WFM 주식을 취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WFM에 대한 주식이 이제 12만 주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취득한 10만 주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의 유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조상호 부대변인 대략적으로 뭐 언론이나 혹은 재판부가 15개라고 통칭하지 않았지만 언론에 제기했던 15개 가운데 11개가 유죄고 무죄 부분 중에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이건 왜 죄가 인정되지 않은 겁니까? 일단은 그 업무상 횡령 관련해 가지고는 용도 자체는 이른바 경영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경영 컨설팅 명목이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이거는 용도를 속여서 결국에는 그 회사 자금을 빼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 스스로도 경영 컨설팅을 하지도 않아놓고 경영 컨설팅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조범동의 횡령범죄와 공범으로서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검사는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는 용도를 속였거나 아니면 단순히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만으로 업무상 횡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금을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전혀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그러니까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럴 때 그 업무상 횡령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게 당시 코링크피가 돈이 없었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금 차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그 이른바 정경심 씨에게 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받은 걸 반납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른바 컨설팅 수수료의 명목을 정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법인도 그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거나 이상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이렇게 반납하는 과정으로 봐야지 그걸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인정한 것이죠. 김 변호사님 지금 자막에 잠깐 나오는데 앞서 설명을 아주 짧게 해주셨지만 증거은닉죄로는 교사죄로는 왜 인정을 하지 못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뭐 이 PC나 반출하는 거가 해서 아마 유시민 전 이사장이 아마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게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라 증거를 보존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하니까 증거를 보존한 거다. 이거 증거 인멸이 아니다. 잘못한 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죄 나온 게 유시민 이사장 주장처럼 이거 뭐 증거를 인멸한 나쁜 행위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가져간 증거 보존이야. 그래서 무죄. 이게 절대 아닙니다. 뭐냐? 이 증거인멸죄라는 건 기본적으로요. 남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걸 처벌하는 거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자기가 인멸하고 처벌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피고인과 피의자의 본성이라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걸 해야 되니까. 근데 검찰이 기소한 건 이 한투 PC가 한투 PB가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했고 자산관리 정경심 부가 그거를 지시했다.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로 기소한 거거든요. 증거인멸 교사는 자기 범죄에 관한 교사도 처벌이 돼요. 근데 재판부는 뭐라고 봤냐면 그거 정경심 교사가 한투 PB한테 야 당신 해. 그리고 본인은 빠졌었던 게 아니라 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같이 인멸을 한 거니까 자기 범죄에 관해서 인멸을 한 거니까 이거는 처벌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 무죄를 주장한 거기 때문에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가 나온 거지.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멸 행위가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잘한 거기 때문에 처벌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를 좀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5개 혐의 가운데 11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왜 무죄가 나온 부분까지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오늘 오후에 1심 선고 직후 정경심 교수 측은 당혹스럽다, 항소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즉각적으로 내놨습니다.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습니다.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그다음에 법정 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어쨌든 고등부문에서 다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되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 저는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특히 뭐 다른 부분은 주장이다도록 괘씸죄가 적용이 된 것 아닌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도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저런 대응이 1심의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1심 판결의 그 결과는 검찰의 대응과 변호사 측 대응의 차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윤석열 총장이 부임한 이후에 그 공판 중심주의 그 얘기하면서 굉장히 재판 과정에 대해서 그 심혈을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수사를 꼼꼼하게 하고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해라. 증거 제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해서 판사의 눈과 마음을 쏙 잡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그 전략적으로 대응했고, 변호사 측은 안타깝지만 15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판사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대응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오늘 판결문에서 한 얘기 하나만 제가 그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변호인 측에 모욕적일 정도의 비판이죠. 2심부터는 달라져야 되는데 법조계에서는 특정 성향, 특정 모임 출신 변호인들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투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온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여론 공격에 대해서 아까 이제 김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은 조국 전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페이스북으로 이른바 선전전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경고를 했었죠. 장외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재판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전반적인 그 정경심 교수 측의 대응이 판사의 마음도 못 잡았거니와 법리적으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게 일단 중간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그러시죠. 1심 재판부는, 정경심 재판부는 이 입시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죄질이 나쁘다는 정도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항소 곧바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항소되면 2심에서는 결과가 좀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 뭐 물리적으로는 1심 결과가 2심에 뒤집히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 아직 1심 판결을 제가 다 못 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제 속보 나오는 거 보면 나름대로 법원이 나름대로 충분한, 왜냐하면 재판이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심리도 굉장히 오래 많이 했다고요. 나름대로 충실한 심리를 거쳐서 탄탄하게 지금 판결문을 쓴 것 같아요. 속보 나오는 거를 보면. 그런 거로 봤을 때 정말 새로운 주장, 그러니까 완전히 판을 다시 짜서 새로운 주장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증거 같은 거를, 유리한 증거들을 정경심 교수 측에서 들이대지 않는 이상 저는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봐요. 예. 물론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 또 하나 참 정경심 교수 측의 대응이 좀 같은 변호사인 게 안타깝습니다. 앞서 김칠중 변호사 말한 거 한 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예. 1심에서 본인들의 주장 다 깨졌기 때문에 변호 입장에서는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항소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하고 계신 조상호 변호사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마지막 건데 예. 여론 공격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노력들의 괘씸죄에 도움된 거 아닌가? 그런데요, 이건 이게 정치 투쟁의 장으로 몰고 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형사재판의 기본 양형을 할 때 판사 입장에서 검찰의 증거가 다 확실하네? 피고인의 주장이 말이 안 되네? 유죄네? 그러면 양형할 때 뭐 봅니까? 자백하면 반성의 기미가 있다. 깎아주고 계속 증거가 확실한데 부인하면 반성의 의미가 전혀 없다. 안 깎아주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괘씸죄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정치 투쟁을 하겠다는 얘기라서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예. 그래서 변호사들 다 교차가 판을 다시 짜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입시비리요. 이제까지 수많은 입시비리가 있었습니다. 입시비리가 중형이 나온 예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 대부분 입시비리에 걸린 학부모들이 읍소랍니다. 증거 황백하게 자백하고 재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 저희 딸 좋은 학교 보려고 눈이 멀어서 이랬습니다. 정말 잘못했으니 저희 이 어린 아들이나 딸을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판부 다 같은 부모 입장인데 자백하고 반성하니까 중형 안 하고 조금 집행유예를 깎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된 주요 사건 중에서 입시 비리에 관련돼가지고 나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끝까지 일어난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하고 숙명여고 교무부장. 어떻게 됐죠? 둘 다 중형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심에서 징역 4년 법정 구속된 정경심 교수인데요. 그럼 다음 주제 그의 남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